자,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입니다. 이거 발달 이론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이 내용들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양심 이론이에요. 자, 양심 이론이란 양심. 사람의 양심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발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양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사랑이 이제 국가의 복지에 표현된 거죠. 뭐냐면, 야, A가 B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다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B, 다른 사람들께 딱 도와줘야 되니까, 야, 국가가 복지를 통해서 빈민들 도와주면 되지 않냐. 우리 왜 이거 민간이 아니야.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국가가 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양심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혜택은 C예요, C에.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겠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다수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양심 이론입니다. 양심 이론. 그래서 이 양심 이론은 뭐하냐? 양심의 가책이라고 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그 복지가 발달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처럼 양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양심은 그 시기, 만들어지는 시기 있잖아요. 그 법이 규정이 만들어진 그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책은 이전으로 회귀할 수 없는 거예요. 되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현 시대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복지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만들 당시엔 가장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지 혜택들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 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안 좋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선된 정책은 이전으로 회귀할 수 없으며 현 시대에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책 수립에 발생하는 정치적 역할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고 이 법이 왜 이런 걸까?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정치적의 역할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양심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이제 양심의 성장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개념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들만 알고 있어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성장해서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양심이론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대, 두 번째, 통제이론입니다. 음모이론이라고도 해요. 통제이론, 음모이론. 자, 이거 양심이론의 반대입니다. 양심이론과 반대가 통제이론이에요. 아니다. 무슨 양심이 좋아서 사회복지 발전한다. 이게 아니고 양심이론과 반대로 사회 안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겁니다. 야, 자꾸 니네가 어려운 사람들이 못 먹고 살겠다고 막 데모하고 뭐 쉽게 하면 도둑질하고 이러면 사회가 어려워지겠죠. 질서가 유지가 안 되고 사회가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짓 하지 않도록 먹고 살 수 있게는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는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질서 유지를 통해서 복지를 하겠다. 복지를 통해서 질서 유지나 사회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양심 이론, 통제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모가 있는 거죠. 왜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하냐? 정권 유지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이게 사회 통제 음모 이론이 정권,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다른 이유로 뭐 어려운 분들이 불쌍해서 도와준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양심이론과 반대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뭘 안 줘요? 재난지원금 안 주잖아요. 재난지원금 초반에 막 재난지원금 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발전이 돼요. 근데 정치적으로 안정되면은 그 복지는 축소나 폐지가 된다는, 안 준다라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지금 안 줘도 뭐라고 안 하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지원금도 주고 뭐도 줬는데 지금 코로나 걸리면 네가 알아서 살아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자, 이런 것들처럼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회 통제 이론이다. 왜? 이제는 정치적으로 안정됐거든요. 왜?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는 정치가 뭐 하려고 하면 아직도 선거하려면 뭐 많이 남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또 폐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궁핍화에 따른 저항과 투쟁이에요. 왜냐면 사회복지가 확대된다는 것, 사회복지 정책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항하고 투쟁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니 그런 갈등들을 막기 위해서 이 사회복지가 발전한다. 왜? 지배계급의 대응책인 거예요. 얘네들 요거 조금만 던져주면 투쟁 안 하고 저항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사회 통제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가 노동자가 복지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사회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산업화 이론. 자, 산업화가 되면서 기술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복지가 발전된다. 복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발달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산업화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는데, 자, 이런 산업화 이론은 그 당시 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 인간의 이성적인 바탕이죠. 이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합리이론이라고도 불리긴 해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산업화 이론, 수렴 이론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렴 이론, 산업화 이론을 동시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질 때 가장 좋은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문제가 산업화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만들어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회복지 정책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만든다 해서 합리이론.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이 있죠. 산업화가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있는 나라들끼리 사회복지 정책들이 비스무리하대요. 우리나라도 산재보험이 있고 독일도 산재보험이 있고 영국도 산재보험이 있고 뭐 일본도 영국 독일 미국도 뭐 이런 것들처럼 비스무리하게 다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라는 문제를 해결해서 비슷한 형태로 수렴된다고 해서 수렴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렴. 비슷하게 법들이 만들어진다. 아, 산업화 이론도 산업화로 인해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수렴 이론이다. 다른 나라의 정책이 만들어진다. 비슷하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수렴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나라마다 복지 수준이 다른 점은 설명하지 못해요. 야, 같아진다며. A, B, C, D 이게 다 산업화가 일어나서 비슷해진다며. 근데 왜 A랑 B, C, D가 주는 복지가 달라? 수준이 왜 다르냐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대요. 근데 왜 설명하지 못하냐? 산업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복지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뭐 아니면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달라질 텐데 이 산업화에서는 산업화로 인해서 복지가 만들어진다. 근데 왜 얘네들이 다르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많이 된다는요. 경제 성장이 잘 된 곳이 복지 국가가 잘 된다. 복지가 잘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산업화 이론입니다. 자, 다원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많을 따 원할 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복지가 된다. 이게 다원주의 이론이고요. 이익 집단 이론. 말 그대로 이익 집단.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집단들이 힘이 클 때 그 복지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원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익 집단 간의 민주적 타협의 결과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노동조합이 있어요. 조합이 국회의원을 만납니다.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면 찍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법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국회의원하고 커미션을 받으면서
서로 그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노동조합의 수가 적어요. 그럼 국회의원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어차피 표 몇 표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처럼 민주적 타협의 결과로, 이익 집단의 타협의 결과로 복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나 이익 집단들은 정치적인 힘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인 힘이 결합할 때 복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익 집단 간의 민주적 타협이라는 것이 방금처럼 노동조합이 국회의원하고 만나서도 되지만, 이런 노동조합 10개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모여서 한 번에 그냥 국회의원 안 만나고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서 복지가 발전되게 할 수 있겠죠. 정치적 힘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때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원주의 또는 이익 집단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집단과 이익 집단들의 권력을 갖기 위해 경쟁하고요. 그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사정이라고 노동 사장들 얘네들끼리 모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사장은 사장들끼리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최저임금 더 올려줘. 아이 못 올려. 둘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론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사회복지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이 다원주의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와 이익집단 이론이 같은 내용이고요. 이 쉽게 얘기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이익집단들이 노동자들, 이런 이익집단들이 정치적 힘과 결합했을 때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경쟁 과정에서 희소한 사회적 배분에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 국가가 중재하면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최저임금 얘기했죠. 노동자랑 사장들하고 둘이 싸우지만 결론이 안 내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잖아요. 노사정, 정부. 노동자, 사장들, 정부, 얘네들이 모여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나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들처럼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하면서, 그리고 노사를 중재하면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원주의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돼요. 삼각형을 그리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엘리트들이 이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원주의 이론 또는 이익집단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엘리트 이론이 있습니다. 자, 엘리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수죠. 엘리트가 소수예요, 소수. 권력을 가진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진짜 100만 원씩 드릴게요. 저 찍어주세요. 제가 그럼 100만 원씩 줄게요. 청년들, 우리 취업을 할 수 있고, 청년 수당 이런 것들에서 청년들도 100만 원씩 줄게요. 나 찍어주세요. 이게 엘리트 이론인 거예요.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 가진 엘리트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복지 정책들을 남발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복지가 발전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복지를 보면은 정치적 역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선거철에 이야기한 공약들이 복지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처럼 이 엘리트 이론은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책 집단이 소수 엘리트, 여기 위에 있는 엘리트 밑으로 내려오는 일방적으로 하향적으로 전달되고 집행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엘리트들이 정책 집행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냐? 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 정보가 없다 보니까 뭔가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엘리트들이 정책 문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수밖에 없겠죠. 왜? 지네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의원들이 자기네들의 업무이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여론 형성해가지고 그것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번 시민권 이론입니다. 시민권 권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 사회입니다. 자, 18세기 국민권 뭐냐면 노예제 폐지예요. 평등을 의미합니다. 평등. 국민권이 평등해요. 법 앞에 평등.
정치권, 이제 정치에 들어갈 수 있어. 베버리지 보고서가 1800년대에 그 투표권 풀어주는 것들처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권, 19세기 복지권, 1942년에 만들어진 베버리지 보고서, 요거로 인해서 복지권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또는 국민권, 참정권, 복지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 정, 사회. 저는 공정사회 이렇게 외우거든요. 공정사회. 참정권도 정자 들어가니까 정이라 생각하고요. 사회권이나 복지권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사회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사회요. 공정사회. 자, 국민법은 아까 이야기했던 법 앞의 평등, 신체 자유, 언론의 자유 같은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야, 그러니까 노예제가 없어진 거죠. 노예제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해진 거고, 정치권, 참정권은 정치적 세력을 갖고, 즉 투표, 유권자로서의 투표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사회권, 최소한 경제복지 보장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국민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이 정치권이 사회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권, 공정사회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공정사회. 자,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장치로 교육, 사회복지를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 다 받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료 교육이 돼서 다 받는 것들처럼 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별적으로 복지는 다 해줄 수는 없죠. 돈이 없으니까 다 해주지 못하니까 선별적 제도, 그러면서 복지권, 제도적 복지로 변하는 근거가 된 게 사회권이다. 예전엔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줬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래도 다 도와주진 않아요. 중산층까지 도와준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도와주진 않죠. 자, 선별적인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변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도와주지는 않는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권이다. 그래서 교육과 사회복지 제도가 이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 장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종속이론이 있습니다.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속이론이에요. 종속이론. 자, 뭐냐? 우리나라 조선이죠, 조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침략하면서 조선에 있는 쌀을 수탈해 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거야? 주변에 있는 자원들, 선진국이 후진국에 들어가서 그 후진국에 종속하면서 그 후진국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수탈해 갑니다. 그러면서 후진국은 계속 빈곤이 축적되고 선진국은 발전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종속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속이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주변에 종속되어 수탈됨으로써 빈곤은 축적되고 선진국은 발전한다는 이론, 이것이 바로 종속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확산이론 또는 전파이론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확산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교류나 영향으로 인해 사회복지 정책의 모방 과정의 결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던 정책들을 많이 갖고 와요. 우리나라 헌법도 일본이 갖고 온 거고, 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도 일본이 만들어진 조선구호령으로 만든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 이론은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위계적 확산과 공간적 확산이란 게 있어요. 위계적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되면은 위계적 확산, 위아래로. 자, 공간적 확산은 좌우입니다. 일본의 기술이 인접국가, 한 나라의 정책이 인접국가로 확산되는 경우, 이거는 공간적 확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만들어준 것은 위계적 확산. 그래서 이제 조선 구호령이죠. 1944년에 조선 구호령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위계적 확산으로 보는 게 맞고요. 공간적 확산. 자, 우리 독일이 95년에 수발보험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 수발해 주려고 수발보험을 만들었고, 일본이 이걸 가지고 와서 2000년에 개요보험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개요보험을 가지고 와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만들게 되죠. 자, 요런 것들이 확산이론 또는 전파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건 공간적 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권력자본이론이라고도 해요. 권력자본이론 또는 민주주의 이론. 그래서 계급의 갈등의 정치적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갈등과 정치적 과정의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노동자들의 정치적 참여의 결과로 정치적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조금 자원주의 이론하고 좀 달라요. 자원주의, 이익집단. 이 집단들이 누굴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정치인을 만나야 된다고 했죠. 정치인을 만나서 야 우리 뭐 만들어줘? 1, 2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줘. 우리 투표권을 줄 테니까 투표해 줄 테니까 1, 2 만들어줘. 그래서 둘이 합의를 봐서 정권을 만들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자원주의, 이익집단 이론이에요. 근데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이 있죠. 노동자들이 야 우리의 대표 A를 대표로 만들어서 이걸로 국회에 보냅니다.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법을 만들죠. 누굴 위한 법? 노동자에 위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노동자에게 이익이 가게 만드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이론이에요. 조금 다르죠. 다원주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를 만나서 노동자와 함께 힘을 잡아서 노동자와 정치인이 힘을 잡아서 한다고 하면은 자 노동자가 정치적 참여의 결과인 거예요. 이제는 그 너네들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표를 그냥 정치에 참여시키겠다. 정치에 참여시켜서 이 정권이 아니면 이런 규정을 바꾸게 하려겠다 해서 정치적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 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참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정치에 참여하면 사회민주주의고요. 노동자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정치인에게 부탁을 하면 이익집단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집단이 정치적 세력이 커질수록 복지국가는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왜? 노동자들의 표를 받고 노동자들이 밀어주니까 그런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복지국가를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으로 보고요. 이런 계급투쟁에서 노동이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랑 자본가랑 노동자랑 싸워요. 싸웠는데 노동자가 이겼어. 노동자가 이긴 전리품이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살만해지는 거죠. 산업혁명 이전에는 빈민으로 살 수밖에 빈민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노동자가 되고 노동자가 됐는데 거기서 힘을 얻고 투표권이 생겨서 싸워서 이겨서 노동을 계속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이 사회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 자본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독점 자본이론,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해요. 자, 뭐 이런 독점 자본주의 이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거대 자본과 국가가 융합해서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복지가 발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자, 노동자가 있어요. 노동자랑 사장들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노동자 둘이 싸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제 갑자기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국가에게 얘기하는 국가, 정치인들에게 야, 니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너네 나 우리 안 도와주냐? 우리 이거 문제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거대 자본, 사장들은요, 지금 지위를 유지하고 싶고요. 정치인도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지죠. 이런 권력을 유지하고 이 사장들도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사장들은 지위 유지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은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갖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영속화 과정에서 국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 사장아, 이거 노동자가 들은 거 좀 들어주자. 그럼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야, 우리 그거 들어주면 세금도 많이 내고 야 힘들다라고 하니까 뭐라는 거야? 야 그거 들어줘. 우리가 세금 감면해 줄게. 법인세 이런 거 좀 깎아줄 테니까 그러면 니네 별로 괜찮잖아. 어차피 얘네 이거 줘. 그럼 얘네들한테 그 세금 더 받으면 돼. 그러면 되지 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세금을 더 많이 받고 있죠. 자 이런 것들처럼 권력 유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가 발전한다는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이라는 복지해 주세요 했더니 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험 문제 개입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복지 정책의 자본 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 노동자 입장에 노동자가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적 입장으로 정치인들은 좀 힘들어질 거고, 그리고 그 사장들은 자꾸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본 축적의 위기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독점 자본 이론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지를 해줌으로써 그런 생각을, 노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독점 자본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 관료의 견해와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독점 자본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국가 중심 이론이 있습니다. 자, 국가 중심 이론은 말 그대로 국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우리 국민들 이런 거 생각하면 힘들 텐데, 날씨도 춥고 날씨가 춥고 뭐 어렵고 이러면 더 어려울 텐데,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는 중앙집권적이거나 조합주의적 국가에서 이런 형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중앙집권이라든지 조합주의적 국가 형태에서만 가능한데, 정치인의 개혁성이에요. 우리 국민들 이러면 힘들다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국가 중심 이론은 다른 이론과 다르게 누군가 뭘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가 봤을 때 국민에게 이거 필요하겠네, 요거 해줘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기 이전에 국가가 정치인 개혁으로 복지 수요를 증대시켜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 이 국가 중심 이론입니다. 다른 것은 밑에서 뭐 다원주의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노동자들이란데 어려운 사람들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아우성해서 만들어졌지만, 이 국가 중심 이론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야? 국가가 스스로 이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 중심 이론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유를 강조하기보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적극적인 행위자예요. 국가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당연한 거죠. 우리 국민을 위해서니까 국가가 이걸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국가가 하라고, 이게 국가가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지, 국민을 군림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게 아니죠 라고 하면서 국가가 강조하는 이런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것이 국가 중심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1가지 이론들을 봤어요. 많이 있긴 한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구별을 좀 할 수 있으면요, 그 내용들을 푸는 데는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번 사회복지 발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양심이론, 사회복지 이타주의가 제도화된 거다. 그렇죠? 이타주의.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게 이제 이타주의잖아요. 자, 양심이론 이타주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2번 수렴이론, 산업화죠. 산업화에 만들어졌는데, 산업화가 만들어진 나라들은 비슷하게 복지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죠.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렇죠. 비슷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민권 이론, 마샬은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 했다. 공정사회, 그래서 복지라고 얘기했죠. 자, 시민권 이론 맞는 거고요. 4번 권력자본 이론. 자, 권력자본 이론이 뭐였어요? 자, 권력자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민주주의 이론이에요. 사회민주주의 이론. 자, 사회복지 정책은 권력 엘리트의 산물이다. 이거 뭐예요? 엘리트 이론이죠. 정답은 4번이네요. 권력자원론. 이거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서 노동자가 정치에 참여한 결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래서 노동자가 싸워서 이긴 전리품으로 받은 것이 사회복지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조기능론은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에 따른 사회 문제의 적응의 결과이다. 그렇죠. 구조기능이잖아요. 구조의 기능주의. 그것을 잘 유지하고 평균적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기능주의인데, 그 사회 문제에 잘 적응해서, 구조에 잘 적응해서 문제 없이
지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조 기능주의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 뭐 정책론에서 얘기해보다는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거 조금 구조 기능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배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문제들을 조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산업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산업화 이론입니다. 자,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 학자는 윌렌스키가 있다. 맞습니다. 윌렌스키가 이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산업화 이론 하나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 문제가 조금 독특한 문제이고요. 이 산업화 하나 딱 나오기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많은 이론들이 있죠. 11가지였으니까. 그 많은 이론들을 다 섞어가지고 내오지 하나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와 연계성을 잘 설명해 준다. 자, 산업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산업화 이론은 산업이 발전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잘 만들어진다. 그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한다. 라는 이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 연계성을 잘 설명해 준다. 이 복지의 다양한 제도 연계를 설명해 주지 못하죠.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제도 형태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화 이론은 그 산업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냥 같이 이제 산업화가 일어난 나라에게 복지들이 수렴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죠. 복지가 같이 나타나는 것들, 복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왜 얘네들이 복지의 수준이 다르냐 이런 것들은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 연계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산업화가 이만큼 있으면 그러니까 산업화가 뭐 예를 들어 숫자로 한다면 산업화가 7만큼 돼 있어. 7만큼 돼 있으면 복지가 이만큼 돼 있어야 돼. 5가 돼 있어. 그럼 이만큼 돼 있어야 돼. 라는 것들을 제도와 형태에 대해서 연계성을 잘 설명해 준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설명을 못한다라는 거죠. 산업화는 그런 걸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처럼 연계성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네요. 자, 복지국가는 산업화로 발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다. 그렇죠. 복지국가는 산업화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생긴 문제점, 이걸 해결하려고 욕구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렇죠. 경제성장이 잘 되어 있는 만큼 복지가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번 복지국가는 산업화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 가능하다. 그렇죠. 산업화 발전으로 돈이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복지국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사회복지 정책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렴이론은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주목한다. 그렇죠. 산업화로 인해서 수렴이론은 산업화로 일어난 인구 변화, 인구 변화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죠. 인구가 변하고 인구 변화니까 그걸로 인해서 복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2번이죠.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걸 강조한다. 그렇죠?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바로 확산이론입니다. 자, 3번 시민권론은 정치의 실현을 통해서 완전한 시민권을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 시민권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 정, 사회 해서 이제 순서대로 했죠. 그런데 정치권의 그 시민, 이거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시민권이 실현이 가능한 게 아니라요. 정치권이 아니죠. 뭐였어요? 시민권이죠. 공정사회잖아요. 사회권을 실현을 통해서 완전한 시민권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또는 복지권을 통해 가지고 시민권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권이나 복지권이 되겠죠. 정치권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네요. 자, 이익집단론은 노인복지의 확대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그렇죠. 어르신들 투표 엄청나게 하시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기초연금 막 40만 원씩 주고 막 이러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 투표로 인한 이익집단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자, 5번. 양심이론은 인도주의 입각한 사회 의무감이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의무감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우리 양심이잖아, 양심. 저 어려운 사람들 추운데 어떻게 살아? 밥도 못 먹고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도주의를 입각해서 사회 의무감이 복지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론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복지 국가 발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보면은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죠.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보통 보면 대부분 이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산업화 이론은 자, 산업화 이론입니다. 산업화 이론은 이론에 관한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는 가족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증대시킨다. 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변화가 되는 걸까요?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산업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막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러니까 아이도 못 나오고 이랬다면 산업화로 인해서 가족의 구조가 변화가 되겠죠. 아니면 뭐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더 적게 만들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었겠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로 인해서 초래되는 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왜? 산업화가 되면서 의료가 발전되고 이러면서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문제점이 생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지국가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독점 자본이론입니다. 자, 독점 자본이론. 자, 우리 독점 자본이론이 뭐예요? 독점으로 자본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아까 그 사장이라든지 우리 그다음에 정치인이라고 해요. 정치인 얘네들이 뭐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사장은 이익, 정치는 권력 이런 것들을 독점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이 독점 자본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 영속화죠. 자본주의 체제 영속화하는 과정에 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독점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상품화시켰고 질병, 노령, 산재증을 상품화될 수 없는 노동력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게 되었고 그 국가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국가 중심 이론이죠. 국가 중심 이론. 국가 중심 이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이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국가가 뭘 도와주고 뭘 이겨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국가가 봤을 때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왜 그러면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노동력을 상품화시켜 거기서 이제 질병도 생기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가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준 거예요? 보험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 국가가 알아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국가가 생각을 하고 국가가 그 문제들을 정치인의 개혁으로 움직였던 것이 국가 중심 이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유형으로 수렴한다. 자, 유사한 유형으로 수렴한다. 다른 유형 복지국가도 비슷하게 수렴이 된다. 이게 뭐예요? 수렴 이론이죠. 즉 산업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업화 수렴 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4번 이익집단 이론. 계급 갈등의 정치적 과정을 중요시하고 갈등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한다. 자, 계급 갈등의 정치적 과정을 중요시한다. 이거는 정치적 과정이잖아요. 노동자가 정치를 하는 거죠.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아니면 이게 뭐예요? 권력 자원 이론이죠. 권력 자원 이론. 권력 자원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익 집단 이론은
노동자가 정치인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가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익집단 이론은 그랬는데 사회민주주의는 계급 갈등이 정치적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정치적 과정에 중시하고 자기들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해서 정치 자기네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원하는 권력들을 찾아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익집단 이론이었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권력자원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 권력자원에 대한 내용이다. 이익집단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집단 이론하고 사회민주주의 이론하고 구별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구별은 꼭 하나 뭐라고요? 이익집단은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의 부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회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해서 모든 것을 직접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민주주의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 국가중심 이론. 노동이익집단이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힘이 국가 차원에서 결합될 때 복지국가로 발전된다. 자, 이것이 이익집단 이론이죠. 이게 이익집단이죠. 이익집단이나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 힘이 국가 차원에서 결합이 된대요. 노동제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국가와 결합이 된대요. 그러니까 국가 결합이 누구예요? 이 정치인하고 노동자하고 힘을 합친 거죠. 힘을 합쳐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 이익집단 이론이죠. 이익집단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였어요? 다원주의 이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1번이네요. 1번. 산업화 이론. 요 첫 번째 이론 산업화는 국가의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그 구조가 변화됨으로써 생기는 욕구들이 생기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업화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